생방송 토요일 아침 4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항래입니다. 4부 첫 시간은 토요 초대석 이 사람이 사는 법입니다. 오늘 초대석에서는 경인여자대학교의 류화선 총장의 이야기 들어볼 거고요. 이어서 생활법률 가이드와 주말 여행 정보까지 이어집니다. 네, 먼저 이 사람을 사는 법 시간입니다. 경인여대 류화선 총장을 이승현 아나운서가 만나봤습니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토요 초대석 이 사람이 사는 법. 오늘의 손님으로는요, 여러 번 직장을 옮기면서도 다니는 직장마다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분입니다. 올해 나이 67살, 67세로 현재 경인여자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인 류화선 총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먼저 총장으로는 언제부터 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2013년 그러니까 재작년이 됐네요. 1월이었으니까 벌써 만 2년이 됐습니다. 참 빠르네요. 네, 저희가 지금 처음 뵀는데도 열정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신다는 인상을 받는데요. 항상 어떤 자리에서든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을까요? 글쎄요. 변화 같은 걸 두려워하지 않는 뭐 그런 성격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그래요. 이만하면 됐다. 또 익숙해졌다. 이럴 때 일에 대한 실증이 나고 네. 또 재미가 없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변화를 시도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게 되니까 남이 보기에 아무래도 열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늘 도전을 하시려면 건강이 뒷받침돼야 할 것 같은데 건강은 따로 챙기고 계십니까? 저는 많이 걷습니다. 아주 정말 많이 걷는데요. 둘레길도 걷고 또 마을 안길도 걷고 산에도 오르고 네. 앞으로도 걷고 뒤로도 걷고 뭐 되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뒤로도 뭐 걷습니까? 이렇게 걷습니다. 예, 뒤로도 걷습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폰에 전 뭐 만보기 앱을 깔아놨죠. 그래서 만보가 안 되는 날은 자기 전에 만보를 채우고 이렇게 자는 걸 이렇게 습관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많이 걸으면은 병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인들이 왜 많이 뛰고 걷잖아요. 그렇죠. 군인들이 젊기도 하지만 그래서 병이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총장님의 열정의 비결은 걷기다. 네,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지만 참 업으로 삼으셨던 분야가 다양합니다. 먼저 대기업 직원에서 언론인으로 변신을 했고 파주 시장 그리고 공기업 사장에 이어서 이제는 교육자까지 되셨는데요. 총장으로 일하는 게 좀 다른 직업들과 다르다. 이런 점은 다르다.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이 다릅니다. 네. 일반 조직과 학교는 정말 분명히 많이 다릅니다. 일반 조직은 조직 전체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이런 목표가 있게 마련인데 네. 근데 학생들을 한쪽으로 몰아갈 수 없는 게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겐 자기 적성도 있고 재능 뭐 그런 걸 스스로 찾아가도록 네. 이렇게 해야 하니까 이 여러 가능성을 죄다 열어놔줘야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걸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네. 일반 직장의 경우에는 콩을 털어서 자루에 넣는 조직이다. 근데 학교는 자루에 있는 콩을 되레 풀어놔야 한다. 그래야 굴러가는 것도 있고 튀는 것도 있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개성을 더 존중해서 교육을 해야 한다 이런 뜻이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좀 다른 직장에서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뛰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일이 금방 실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답답하다 이러실 때는 없으셨나요? 그렇죠. 물론 답답하죠. 씨를 뿌리는 거니까 싹을 틔우고 꽃을 피게 하고 또 열매를 맺게 하기까지 기다려야 하니까 네. 너무 더디고 답답한 게 뭐 사실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알묘조장 뭐 이런 고사성어가 있죠. 그걸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중국 송나라 때인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한 농부가 빨리 자라게 하려고 벼포기를 조금씩 들어 올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벼뿌리가 네. 다 틀려서 말라 죽었겠죠. 네. 그래서 교육도 마찬가지다. 알묘조장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답답하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자, 총장님이 이제 교육자로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인여자대학교는 먼저 어떤 대학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총장으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참 좋은 학교입니다. 취업률도 전국에서 여자대학 중에서는 가장 높고 네. 입시 경쟁률도 보통 10대는 넘으니까요. 한마디로 저는 우리 대학을 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똑똑한 학생이 배우고 뛰어난 교수가 가르치며 따뜻한 학교가 품어주는 그런 대학이다. 그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네. 뭐 여자대학이니까 아무래도 뭐 소프트나 감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할 때 더 신경을 많이 쓰시겠습니다. 그러면요, 물론이죠. 뭐 요즘 트렌드, 요즘 추세가 네. 소프트, 감성 이런 거니까 그렇죠. 뭐 여자대학이 이 시대의 트렌드고 딱 맞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네, 그럼 총장님의 교육 철학이 궁금한데요. 교육 현장에서 특히 강조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뭐 전 인성교육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런 성경 말씀이 있는데 마땅히 가르칠 게 뭐겠습니까?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을 다지고 기본을 튼튼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인성교육이다. 이렇게 기본이 먼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사람이 되는 일이죠. 또 인성교육 중에서도 또 봉사를 많이 강조하고 계신다고요? 예,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은 여러 가지 재능을 갖게 마련인데, 재능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라는 게 아니거든요. 조물주가 내게 어떤 재능을 줬다면, 그거는 인류와 사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쓰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재능을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 나눠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도 재능 기부를 강조하는데, 특히 여자대학이니까, 노동봉사보다는 재능기부, 재능봉사가 더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기본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계신데 또 한 축이 교수분들 아닙니까? 교수들에게는 어떤 이야기 주로 하시나요? 저희는 연구 중심 대학이 아니고 교육 중심 대학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 교수님들에게 학자가 되기 전에 교육자가 되고 학생들의 멘토가 되라 이런 말을 자주 들려줍니다. 학자가 되기 전에 멘토가 되고 교육자가 되라. 자,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새해를 맞아서 KBS에서도 특집 방송을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도 교육이 무척 중요하고 그게 지금까지의 저력을 보여준 원동력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2015년 이 시대의 교육은 무엇을 요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창의성이죠. 창조적 발상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학생은 도외시하고 선생님 위주 소위 공급자 위주의 교육은 안 된다. 또 정해진 답을 요구하고 그 정해진 답을 찾는 그 기술만 가르쳐서 그런 교육은 이 시대의 교육하고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수용자인 학생들 입장에서 교육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글쎄 이런 얘기도 또 하죠. 저는 노하우를 가르치지 말고 노와이를 가르쳐라. 다시 말씀드리면 노와이죠. 왜 그런가 그걸 가르치라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노하우는 사실 제품 설명서 같이 정답을 알려주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창의성을 기를 수 없다. 그러나 노와이 왜 그런지를 가르쳐주면은 노웨어 또는 노웬 언제 어디서 쓸 수 있고 또 어느 상황에서도 이게 응용이 가능하고 발상 전환을 할 수 있으니까 노와이를 가르쳐야 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하우보다는 정말 노와이가 더 한 단계 나간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교육 현장에서 가장 보람된 때는 언제세요? 물론 우리 학생들이 성숙해가는 걸 보는 거죠.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학교 학생들은 아주 최상위 그룹은 아닙니다. IQ나
공부 성적은 적어도 뭐 네. 스카이 대학 있잖아요. 그런 데보다는 떨어지겠죠. 근데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 EQ는 아주 좋습니다. EQ요. EQ요. 네. 한마디로 막 가능성과 잠재력 이런 게 큰 학생들인데 가슴이 따뜻한 학생들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졸업할 때쯤 돼갖고 때깔이 진짜 달라지는 걸 보면은 소위 때깔이, 예. 아주 뿌듯하고 참 그때 보람을 느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교육자로서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류하선 총장의 학생 시절 인생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향이 어디신가요? 여기 가깝습니다. 뭐 경기도 파주 교합니다. 지금 뭐 신도시로 많이 바뀌었지만 네. 심악산 자락과 한강 갯벌 뭐 들판 그야말로 옛날에는 촌동네였죠. 저도 새해 첫날 오두산 전망대에 다녀왔는데 그러셨어요? 네, 북한이 지척이더라고요. 예. 네. 부모님들은 혹시 어떤 분들이셨나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많습니다만은 우리 어머니는 아마 측은지심이 많으셨던 분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네에 이제 거지가 들어와서 돌아다니면은 네. 우리 집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밖에 나가서 일부러 거지를 불러다가 쌀떡해서 오늘은 왜 안 오셨냐고. 쌀떡해서 쌀을 퍼주는 거 그런 측은지심이 있는 분이 우리 어머니다. 그리고 저게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 거 보면은 측은지심과 함께 그 양보지심이 많은 그런 어머니였다 이렇게 기억하고 싶습니다. 네. 학창 시절에는 공부 잘하셨죠? 잘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공부보다도 뭐 개구쟁이 장난꾸러기 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인데 말이죠. 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자 선생님이 그때는 드물던 시대인데 여자 선생님이 예쁜 여자 선생님이에요. 예. 새로 우리 학교에 전근을 오셨는데 좀 신기해 보였던 모양이에요. 어린 나이에. 네. 그래서 좀 장난을 많이 치다가 그 선생님한테 아주 종아리도 실컷 맞은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네, 공부만 잘하는 학생은 아니셨던 거죠. 그래도 서울대 물리대 사회학과를 졸업하셨고, 네, 그리고 대학 시절에 꿈이 무엇이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가지셨는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셨어요? 제가 다닌 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선배들의 진로를 보면은 신문사에 간 분들 또 방송국에 간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신문기자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신문기자 한번 돼서 사회정의를 딱 한번 뭐 이런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좀 파고들고 파헤치는 이런 것도 좋아하셨나 봐요. 네, 그것도 아마 신문 기자 하는 일하고 제 성격하고 맞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첫 직장은 언론사가 아니었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제대할 때 그 삼성그룹에서 ROTC 장교 출신을 뽑는다. 그래서 거기 뭐 응시를 하다 보니까 덜커덕 뭐 합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삼성그룹 비서실에서 7년 정도 근무를 했나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가서 이제 부장까지 하고 또 삼성그룹을 떠나게 됐죠. 비서실이면 뭐 회장 비서실 이런 곳에서 일을 하신 건가요? 그 옛날 고 이병철 회장 비서실에서 일을 한 거죠. 그러면 어쨌든 기업 내에서도 잘 나가는 엘리트 코스를 밟으셨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잘 나가던 직장 어떻게 나오게 되신 건가요? 글쎄 뭐 역마살이 꼈는지 모르죠. 주변에서 많이 말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일을 하는데 민간 부문도 중요하지만 공공 부문에서 일을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나이가 38살이었어요. 네. 그래서 공무원을 다시 세제비로 시작할 수도 없는 나이고 해서 어떻게 또 신문사로 가게 된 거죠. 학교 다닐 때부터 하고 싶은 직업이 기자이기도 했고 했으니까 그래서 신문사로 가게 됐습니다. 뭐 용단을 내리셨던 거죠. 네. 그렇죠. 용단까지 몰라도 결단은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경제신문에 입사를 했을 때 나이가 38살이셨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입사원 치고는 정말 꽤 많은 나이이십니다. 어떻게 적응해 나가셨어요?
늦가기 신문 기자를 한 건데요. 참, 그때 힘들었어요. 네. 취재하는 것도 힘들고, 기사 쓰는 것도 힘들고, 다른 젊은 친구들은 말이죠. 원고지 한 대여섯 장 정도의 기사는 후딱 써내려 하는데, 네. 나는 2시간, 3시간 써도 데스크한테 퇴짜 맞고, 네. 그러니까 정말 참 고생이 많았죠. 그래도, 그때 아마 살려고 제가 발버둥을 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좀 서열 문화도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 10살 어린 친구들한테도 신문사에 있을 들어왔으니까 제가 이 선배, 김 선배 하면서 또 배우려고도 했고 하여튼 그때 참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아야겠다라는 생각에 퇴근하면은 밤늦게 그리고 일요일에는 집에서 하루 종일 신문기사 읽고 칼럼 읽고 네. 기사 읽고 그러면서 그걸 또 베껴 쓰고 또 읽고 베껴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 매일 하니까 아마 매일 원고지 한 수십 장은 썼을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기사는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는 물리가 좀 터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도 막 이제 시작하는 방송사 막내 아나운서 있거든요. 네, 언론인으로서 가장 중요시했던 부분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팩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거, 사실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왜 요즘도 찌라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찌라시를 보고 자칫 오보를 냈다가는 상대방 생명도 앗아갈 수 있고 또 재산을 몽땅 잃게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신문기자가 또 방송기자가 해야 될 그런 중요한 건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은 팩트, 사실 확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제지의 경우에는 정말 숫자 한 자릿수 점 하나에도 너무나 의미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 중요성을 강조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느 기업이 자금난이다 그러면 자금난 아닌 기업도 그냥 부도가 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하게 달아야죠. 그렇게 해서 기자 생활을 한 지 12년 만에 기자 생활의 꽃이라고 불리는 편집국장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좀 경제신문이 어려웠던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또 그때도 성과를 내셨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 경제신문은 경제인, 기업인 같은 사람만 들어요. 그 다음에 상과대학을 다니는 학생이나 읽고 공부하는 그런 어려운 신문으로 이렇게 알던 그런 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기자들에게 무조건 알기 쉽게 써라. 그리고 또 편집 기자들한테는 찾기 쉽게 편집하라. 이런 잔소리를 엄청나게 해댔죠. 그래서 그 덕분인지는 몰라도 판매 부수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아마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저는 경제신문의 대중화를 이끄는데 기여한 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죠. 지금은 신문 구독을 할 때 일반 정론지 하나 구독을 하고 일간지 하나랑 또 경제지 하나 구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트렌드처럼 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편기자에서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대표이사 사장으로 한국경제TV의 사장이 되셨습니다. 네, 이번에 이 일은 또 어떻게 맡게 되신 건가요? 그게 2000년 8월경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있는 신문사가 와우TV라는 TV 회사를 인수했는데 그때 저는 신문사 이사를 할 때인데 거기가 좀 어렵다고 절 보고 가서 경영을 맡아라 이런 명을 받고 가서 사장을 하게 된 거죠. 그때도 고생 참 많으셨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가보니까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었어요. 아주 적자투성이. 그래서 별 수 없이 제가 개인적으로 보증까지 서가면서 대출을 받아갖고 그 대출 받은 돈으로 홈을 살린 회사인데 개인 보증을 받으셨다고요? 예. 정말 애정이 방송국에 그때 이제 케이블 방송국이니까요. 케이블 네. 방송국에 담보 낼 게 없으니까 절 보고 보증을 사라니까 별 수 있습니까? 보증을 서갖고 대출을 받아서 이제 다시 홈을 살린 그런 회사인데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그때 겁이 굉장히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월급쟁이가 겨우 집 한 채 있는데 예.
보증 잘못 써다 그 집 한 채도 날려보낼 수 있는 걸 모르고 그냥 뭐 무조건 모험을 한 거죠. 사모님이 많이 지지를 해주셨나요? 그 사모님이 지지한 게 아니고요. 예. 지 집사람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좀 설득을 했죠. 아마 그래도 많이 믿고 계시기 때문에 네, 또 잘 해결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집사람도 제 능력으로 그 회사가 부도나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죠. 네. 어쨌든 지금은 이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인지하는 케이블 채널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또 잘 나가는 케이블 경제 방송의 대표이사 사장에서 이번에는 단체장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6년 동안 파주시장으로 일하셨는데, 네. 어떻게 또 파주시장은 하게 되신 건가요? 참 우연한 일입니다. 이즈모라는 일본의 조그만 지방 도시가 있는데 그게 신문에 났어요. 네. 근데 그 이즈모 도시에 메릴린치에서 부사장을 하던 사람인데 이와꾼이라는 그런 사람이 시장으로 들어가서 확 뒤바꿔 놨다는 거예요. 그 이즈모시를 변혁시키고 발전시키고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서 야 나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나도 이와꾼이처럼 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에 그 파주시장에 도전을 한 거죠. 파주시장 하시면서는 어떤 사업에 역점을 두셨습니까? 참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뭐 하나 말씀드리면은 파주는 그때 아주 개발이 한창 때였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았는데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을 중점 시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민원 처리는 뭐 대개 종류에 따라서 일주일 내에 해줘라. 네. 또 열흘, 보름 내, 한 달 내, 뭐 이렇게 언제까지 해주라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공무원들이 세워라, 내워라 찾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아예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을 중점 시책으로 만들어갖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으로 정한 법정 기간보다 절반으로 기간을 줄여서 해주니까 민원인들이 개발업자들이 뭐 상당히 좋아한 거죠. 지금 듣고 계신 혹시 파주 시민분들께서는 또 고마워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예. 또 극성스럽게 하셨던 사업이 하나 더 있다고 들었습니다. 깨끗한 도시 캠페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도시를 도시답게 만드는 것은 청결, 질서, 안전 뭐 이 세 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은 기초 질서를 잡는 게 가장 또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도 했고요. 네. 그래서 저는 길거리에다 아예 이렇게 써붙였어요. 청결이 먼저다. 질서가 편하다. 안전이 복지다. 기도와 단속을 반복하다 보니까 네. 어느새 쓰레기가 없어지고 불법 간판도 없어지고 예. 불법 주정차, 노점상 이런 게 없어지니까 사무도시가 된 거죠. 그렇군요. 자, 파주시장으로 이렇게 6년에 걸쳐서 일을 하시다가 그 뒤에는 또 다른 일을 하게 됐습니다. 공기업 사장으로 부임을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세븐럭 카지노를 운영하는 그랜드 코리아 레저 사장을 했습니다. 그 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정부에서 뭐 공기업이니까 제의를 받게 됐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에는 참 망설였습니다. 카지노 하면 왜 도박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고민을 한 건데 누군가 그때 제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 개혁을 할 수 있는 적임자는 당신이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마음이 동하기 시작한 거죠. 제 성격이 또 도졌던 거죠. 시장 하시다가 사장 되신 거잖아요. 네. 어색한 점도 없으셨나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은 다 똑같습니다. 그 조직의 핵심 가치가 뭐냐, 조직의 목표가 뭐냐, 그걸 달성하려면 핵심이 되는 역량 강화 업무나 사업이 뭐냐, 네. 그것만 잘 파악하면은 다른 건 다 비슷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거 강조하셨습니까? 뭐 거긴 투명 경영이죠. 카지노 회사인 만큼 투명 경영에 무척 애를 쓴 거죠. 카지노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고객들에게 컴프라는 마일리지요? 예. 마일리지를 주는 게 있는데 그걸 100% 공개합니다.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예. 대한민국에서는 물론 처음 시도한 거고 아마 전 세계에서도 처음이었을 겁니다. 투명 경영을 실천하셨다. 자, 그러다가 이제는 한 대학의 총장까지 맡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 거쳐 오셨는데 돌이켜봤을 때 가장 뿌듯했던 점은 어떤 일이셨나요? 다 일장일단이 있었는데 뭐 비교적 다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보람 있는 일터였고 가는 것마다 또 뭐 실적을 냈으니까요. 예, 다 뿌듯하셨다. 네. 그래도 하나만 꼽아주신다면요? 그럼 뭐 지금 이 나이에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하는 게 가장 보람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가장 고마운 분은 어떤 분이세요? 인복이 참 많은 사람인데 굳이 가장 고마운 분이라면은 뭐 제 집사람이죠. 제가 앞만 보고 달리니까 가끔 브레이크도 밟아주고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안전 운행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자, 새 아침 직장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랬습니다만 직장에서는 의외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일을 해도 받는 게 스트레스고 일을 안 해도 받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렇다면은 일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확 풀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저도 그 말씀을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 류화선 총장께서는 올 한 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내실 건가요? 새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 나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비 여행이 뭐냐 하면은 나누고 비우면 여러 사람이 행복하다 하는 게 나비 여행인데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비우면 여생도 행복해진다. 그래서 나비 여행입니다. 그런 나비 여행의 꿈을 꼭 실현하고 싶습니다. 그 꿈을 통해서 또 총장님께 어떤 나비 효과가 또 좋은 곳으로 좋은 일이 생기게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경인여자대학교 류화선 총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 토요일